네, 기다리셨죠?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AI 시대 계속 우리 인기 끌고 있는 코너인데요. 오늘 모셔서 또 군사 AI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언자로 등극하신 것 같아요. 연초에 나오셔가지고 네. 올해 AI 흐름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AI 자체로 화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로 스며들 거다. 네. 그래서 뭐 의료 분야, 뭐 네. 스마트폰 이런 데 네. 들어갈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군사 분야.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제 흥미로운 사건 우선 원래 있었던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우선 오픈 AI 저희 챗GPT를 만들었죠. 오픈 AI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챗GPT의 사용처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군사와 전쟁에는 쓰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근데 오픈 AI가 그걸 슬쩍 제거를 합니다. 뺐어요? 네, 그걸 완전히 빼고 그 다음 주에 미국 국방성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게 언제죠? 올해 1월 달에 올해 있었어요. 1월 달에 다. 네. 얼마 안 된 일이네. 네, 얼마 안 된 일이고, 지금 오픈 AI는 미국 국방성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협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블룸버그가 그걸 분석하기를 결국 이런 기업은 오픈 AI에 제한되지 않는다. 생성 AI 관련된 기업과 미국 국방성과의 협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2월 초에 있었던 우리 여러분도 관심 있어 하시는 엔비디아의 대표인 젠슨 황. 네네. 젠슨 황이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블룸버그 이제 기자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제 빅테크들은 너네 그 하이엔드 칩, AI 칩을 살 만큼 사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이 AI 칩, 흔히 말하는 A100이라든지 H100이라는 거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메타도 이제 자체 칩을 만든다고 하고 구글도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도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AMD의 추격도 만만치 않고 인텔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AI 칩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주권적 AI. 주권적 AI. 예, 그러면서 국가가 사들인다. 그러면서 영어로는 소버린인가요? 네, 소버린 AI라고 해서 인도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나라들에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표현하고 있고 이런 나라가 국가 단위로 전략적 AI 자산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요즘 AI 생성 AI가 어디서 쓰이냐면은 자원을 찾는 데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땅 밑에 숨어 있는 리튬이라든지 뭐 원자재 이런 것들 찾아내는 발굴하는 데도 AI가 쓰이긴 하지만 여기서 주권적 AI의 핵심은 군사 AI인 거죠. 그렇죠. 이 전략 자산이라는 게 군사 용어잖아요. 그렇죠. 스트래티직 에셋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항공모함 이런 거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각국의 국방부에서 엔비디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요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고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7공지라고 얘기하는 매그니피컨 7 이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을 지금 4천 몇 개나 띄우고 있잖아요. 이 저궤도 위성이 여러분 아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서도 이 스페이스 X를 활용한 군사작전 그걸 갖다가 레플리카투어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복제 프로그램이라 해서 하나의 유인 비행기가 뜨면 인간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뜨면은 여기에 수천 대의 드론이 함께 가는 겁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함께 가고 수천 대의 적에도 인공위성이 이거를 보호해주고 이 정보를 파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적이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우리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유인 비행기에서 유도탄 같은 걸 발사해가지고 여기로 격추하게 되는데 이 드론들이 자살 특공대가 돼가지고 그 비행기랑 부닥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 판단을 수천 대를 인간이 다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조정을 다 AI가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작전들을 지금 미국은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곳곳에서 이런 AI가 이 군사 작전하고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2023년 7월에 이걸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미국의 국방성이 지금에 있는 납품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납품을 받고 실제로 군사 이 물품으로 들어가는데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AI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때 적용해야 되니 AI와 관련된 군수업체는 예외 조항을 둬서 바로 결제가 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라는 보도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하면서 미국 국방성이 대대적으로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과 협력을 스타트업들과 실리콘밸리하고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따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어서 사실은 미국 국방성의 2023년 8월에는
젠 AI, 그러니까 즉 생성 AI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생성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 챗GPT 같은 그런 네, 생성 챗GPT를 AI를 활용하는 국방 분야에 활용하겠다.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 12월이죠. 영국의 가디언이 하나의 기사를 폭로를 했어요. 사실 폭로성 기사죠. 이스라엘군이 AI를 사용해서 하마스하고 전투를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이 사용하고 있나? AI의 이름이 가스펠이다. 복음이다. 좀 끔찍하죠. 좀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복음인데 그 전에는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네. 정보기관이라든지 다양한 드론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겠죠. 그리고 하마스의 주요 인물들이 어디 있다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겠죠. 이 정보를 수집하는 거하고 분석하는 건 따로였는데 수집과 분석을 생성 AI가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 하마스의 지도부가 거주할 확률이 몇 %다. 그러면 자율 무기 시스템에 의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데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은 원래 정보를 분석해서 전략 자산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추론을 해가지고 이 인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았겠죠. 네네. AI의 도움을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연간 50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스템이. 네네. 근데 이 더 가스펠을 쓰게 되면서 복음을 쓰게 되면서 하루에 100개를 발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연간 50개에서 하루에 100개면 뭐 이거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네.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이거를 100개 쏘는 거를 다 100개 다 승인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디언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민간인 피해가 얼마 있을 거라고 봤고 얼마 이하일 경우에는 미사일을 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특히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 지도부를 공격한다면서 어마어마한 미사일이 발사가 됐었고 사실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즉 민간인 사상자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면 생성 AI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얘기냐. 이게 이제 가디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방식들을 갖다가 이미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점점. 아니 또 생성 AI 얘기 들으니까 저는 이게 생각나는데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이제는 생성 AI 시대가 되면 차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네. 뭐 에어컨을 켜서 온도를 23도로 맞춰줘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야 덥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맞춰주고 또 좀 뭐 힙한 식당 어디 하나 찾아서 가자 그러면 그렇게 간다는 건데 이 생성 AI가 만약에 무기에 적용된다면 그럼 이제 누구를 타격을 할 테니까 어디를 폭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냥 누구를 나는 하마스에 우리가 갖고 있는 후보가 있어. 이 200명은 죽여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 범위를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한번 찾아봐. 그럼 50명을 찾았으면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기 체계가 발사 승인만 해주면은 하나하나당이 아니라 100개가 발사하면 100개의 전체에 대한 발사 승인을 해주면 100개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흥미로운 것은 이것들이 지금 군사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은 국방부의 훈령이 있어요. 3000.09라는 훈령이 있는데 훈령 여러 개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네, 3000.09 훈령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전에는 이제 인간 운영자, 휴먼 오퍼레이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가 반드시 자율 무기 체계에서는 중심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써 있었는데 여기 오퍼레이터 앞에 있는 휴먼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 운영자가 아니라 여하튼 운영자가 있으면 되는데 이 오퍼레이터는 기계가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국방부도 훈령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단어를 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사실 오퍼레이터니까 당연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있다는 휴먼 거네요. 오퍼레이터라 그런데 왜냐하면 미국 국방부의 논문이 이제 2개가 있는데 이게 그리스 신화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저도 공부했습니다. 켄타우로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있고 미노타우로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켄타우로스는 뭐냐면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말입니다. 이걸 켄타우로스라고 얘기하고 미노타우로스는 뭐냐면 상반신은 황소고 하반신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이 국방부 잡지에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미국의 군사 운영 체계는 켄타우로스 프레임워크였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하고 말이 이제 예를 들면 자동 무기들인 거죠. 자동 무기들이고 군사 무기들인 건데 그런 거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에서 미노타우로스를 맡게 된다는 것은 하반신이 인간이고 상반신이 괴물인, 즉 상반신이 인간이 아닌, 즉 이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AI의 결정 권한에 결정권을 많이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전면전을 치룰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미군에서도 이미 패러다임 전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지금 전쟁이 지금 크게 볼 때는 두 군데, 작게 보면 세 군데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후티 반군이 네. 미군이라든지 그러니까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미군과 영국군이 여기에다가 반격을 하고 있잖아요. 홍해에서 싸우고 네, 있죠. 홍해에 싸우고 네네네. 있죠. 한국에서도 요즘 무기 수출이 방산 산업이 지금 되게 잘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우리 무기 체계 개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심의 무기 체계를 갖다가 서구 중심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기회가 우리나라 뭐 자주포 9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열리면서 한국의 방산 산업이 지금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네네.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 항상 방산 산업체들이 큰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무기를 실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뭐 여기서도 이렇게 전통적인 전략 자산들에 대한 실험들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동하는 인공지능 전략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시험이 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미국의 스타트업이 있어요. 세일드론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드릴이라는 데가 있는데 세일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처럼 세일 드론이니까 드론이 이제 공중만 나는 드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떠다니는 드론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미 이건 미국은 전략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북극해라든지 러시아하고 갈등해서 북극해라든지 남중국해에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해 놓은 상태죠. 근데 이 세일 드론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이었는데 처음에 뭐 했냐면은 기후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해양 데이터를 수집을 여러 군데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배가 가서 할 수는 없으니 이 아무도 타지 않은 자율 드론들을 보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군이 그거 군사용으로 쓰자. 그래서 세일 드론은 거기다 납품을 냈고 이 세일 드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과거에는 드론 한 대 한 대를 보통 미국의 너바다 사막에서 드론 조종사들이 1인당 서너 대의 드론을 조정을 했어요. 네네. 요즘 이 조정을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수백 대 수천 대가 날아가도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AI에 의해서 조정되는 드론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이 세일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온드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작업하는 게 뭐냐면 드론을 공격하는 AI 드론을 만들었어요. 저쪽에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 드론이 날라오면 남한에서 알아서 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네네. 이 범위를 설정해주면 핵주기 하고 또 온드릴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 군인들이 작전을 함에 있어서 AI를 집어넣은 운영 체계를 만들었어요. 네. 작전 운영 체계. 지금까지는 여기에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AI가 많은 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전쟁을 치르는데 인간은 2명밖에 필요 없대요. 이 시스템을 운영해 주는 사람 1명하고 여기에서 최종 결정권자. 네. 공격에 대해서 허가 승인을 내놓는 이 결정권자 2명이면은 이 드론 편대를 가지고서 충분히 모든 작전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우리가 뭐 iOS처럼 만들었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2월 달에 여러분 주가가 한 20%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디죠? 그 기업이 이제 팔란티어죠. 피터 틸이 만들었던 페이팔 창업자가 페이팔 창업자가 만들었던 팔란티어는 대표적으로 초기에 군사용 AI 데이터를 만드는 걸로 이제 유명했었고 요번에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0% 올랐거든요. 근데 이 매출이 올랐던 부분에 보면은 이제 가장 크게는 이 군사용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 군사용 이 AI를 민간 영역에 적용했던 민간 영역도 매출이 크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양쪽으로 크게 성장을 한 거죠. 팔란티어가 왜 성장했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국방부하고 팔란티어는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하고도 계약을 맺고 있지만 이스라엘 국방부하고 맺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스템에 팔란티어들이 수출이 된다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각국에서 프랑스나 캐나다나 일본이나 인도에서 계속 콜이 온다라는 거잖아요. 전략 이 AI를 만들기 위한. 마찬가지로 팔란티어도 지금 세계 각국에서 콜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뿐만 이 전쟁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AI 군사 체계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확증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하마스 가자지구 폭격에도 AI가 사용된 정황이
지금 그건 이제 보도됐고, 가디언에서 폭로를 한 가디언에서, 거고. 네, 더 가스펠이 사용되는 것 같고 네.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를 쓰고 네네. 있는 거고요. 네. 네네네. 상당히 그런 정황이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두 가지는 좀 오늘 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하나는 실리콘밸리하고 네. 미국 국방부하고 지금 협업하는 그 부분인데요. 네. 과거에 저는 이제 어떤 기억이 있냐면, 예를 들면 애플에서 이 멀티터치 스마트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펴는 화면 늘리는 거 네. 요거 개발해서 아이폰에서 처음 내놨을 때 저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사실은 군사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걸프전 때 아하. 사막의 폭풍이니까 그때 이라크 가가지고 사막에서 지금 모래바람 불어오는 데서 미국 병사들이 가서 싸워야 되니까 헬멧을 쓰고 이렇게 장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화를 못 받잖아요. 네. 워키토키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비주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스크린에서 지도까지 보내면 이렇게 쫙 펴서 현재 위치도 네. 탐색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가능해서 그거를 예전부터 미국 국방부에서 돈을 대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걸프전에서 드디어 써먹었다. 이런 얘기 들을 만큼 거꾸로 이제 사실 WTO하고 무역 국제 무역 질서 때문에 돈을 정부가 기업한테 바로 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국방 기술이라고 하면서 왕창 투자해 놓은 다음에 그 기술을 나중에 대학을 통해 가지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가져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요.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보니까 거꾸로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개발된 기술이 이제는 오픈 AI나 뭐 팔란티어 같은 데를 통해서 다시 국방부로 와서 무기화돼요. 이렇게 지금 선순환이 되는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 뭐 GPS 사실은 국방 기술에서 나왔던 거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리고 자율주행 초기 이런 경진대회도 국방부에서 개최를 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개최를 해서 그때 이제 자율주행 기술들을 갖다가 한 것들은 이제 전장에 있어서 이 국방 기술들을 갖다가 사람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을 국방부에서 먼저 고안을 했던 거고 여러분 현대자동차 구매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로봇이잖아요. 이거 뭘로 처음에 시작을 했냐면 전쟁터에서 무기 들고 나르는 로봇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적군도 좀 탐험을 해주고 네네네. 그리고 이 군인들이 일일이 이 무거운 무기를 다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로봇 걔한테 너가 좀 들고 가라. 그러면서 사실은 국방부의 계약서 속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방과 기술의 발전들은 사실은 멀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북전쟁 때도 그랬고요.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런 국방 기술이 성장하게 되고 이 국방 기술이 다시 스피드업 돼가지고 넘쳐나서 산업으로도 전가되고 뭐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사실은 계속 있어 왔던 일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하게 이제 AI 국면으로 2023년 가면서 이 AI 기술이 이제는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한 AI 기술이 다시 국방부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또 국방부 속에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기술들이 나오는 거고 이것이 다시 민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요. 문제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유엔에서 작년 2023년 11월에 결의안을 하나 채택을 했어요. 이러한 자율 무기 체계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윤리 문제죠. 이게 여쭤보려고 하던 네. 두 번째 네, 거였어요. 네, 그 윤리 문제 지금 네네. 내용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023년 11월에 유엔에서 결정한 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즉 AI죠. AI가 인간을 사망하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는 어떤 작전에 있어서의 최종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 AI가 최종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이런 사망과 다치게 하는 그러니까 다치게 해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에서는 인간이 절대적인 책임을 계속해서 져야 된다. 이것이 이번에 자율무기 체계와 관련된 유엔의 2013년 11월에 결정한 결의안이에요. 근데 이 결의안을 근데 그럼 지키느냐? 사실은 지킬 수 있어요. 안드리얼이라든지 팔란티아에서 개발한 것도 뭐냐면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하게 돼 있어요. 왜? 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가스펠도 인간이 하는데 과거에는 무기 하나 쏠 때마다 인간이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무기가 오늘 지금 30분 내에 100개가 다 나가요. 그러면 이게 100개 하나씩 보고서 이게 제대로 목표를 설정했느냐, 민간 피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믿고 자, 100개에 대해서 동시 결정을 인간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최종적인 인간 책임진 건 맞는데 과연 인간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사망자를 정확하게 목표를 타겟하지만 부수 피해가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가 없겠구나를 다 봤을까 과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100개에 대한 표적에 대한 타겟에 대해서 그러한 효과들을 갖다가 인간이 윤리적으로 책임졌겠냐라는 거예요. 대단히 AI에게 많은 부분을 넘기고 인간이 그냥 버튼 하나에서 yes, ok만 하는데 이 yes, ok가 무기 하나 발사하는 게 아니라 수천 개를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yes냐 no냐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은 AI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2022년하고 2023년에 영어 논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을 한번 그래도 미국 국방부는 좀 개방이 돼 있어서 이 군인들을 이 AI 작전을 하는 군인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 거죠. 실험을 하고. 네네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 AI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에서 대단히 과신하고 있다라는. 아, 군인들이요? 네, 군인들이. 이 결론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사실은 저희가 일반 생성 AI에도 우리가 환각이라고 하는 할루시네이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들을 알고서 써야 되는 건데 물론 이들도 그런 교육은 받았겠지만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건 받았겠지만 효과적으로 전쟁을 AI로 치른다는 데 있어서 AI를 대단히 믿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아, 그러네. 자동차 운전을 내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내비게이션에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근데 그렇죠. 얘가 이상한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멍하니 네. 따라가 버리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네네.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네요. 네네. 그래서 어떠한 하나의 우리가 총을 쏘면서 인간이 총을 쏘면서 윤리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1000발을 갖다가 1000개의 총에서 네. 그리고 이 1000개를 총은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인간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 쏴! 라고 인간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저는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나라가 다 AI로 관련된 군사 체계를 갖춰요. 그러면 정말 이 게임하듯이 전쟁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발생할 때는 많은 부분에서 인명 피해라는 부분도 하지만 여러분 크루즈 이 순항 미사일 하나가 우리가 $10,000,000가 넘어요 한 대가. 네네네. 돈이죠. 네.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 하나 쏘면은 지금 뭐 북한에서 뭐 이런저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그냥 1,000억씩, 100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왔던 것처럼 드론을 갖다가 수백 대를 띄워요. 수백 대를 띄우는데 스페이스X에서 러시아 군들의 좌표를 찍어서 알려줘요. 그럼 가면 얘네들이 자살 특공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드론이 일종의 폭탄을 안고서 가미가제처럼 가서 부닥칩니다. 근데 이게 $10,000가 안 돼요. $10,000가 안 되는 게 한 서너 개가 날아가가지고 탱크 하나를 폭파시키는 건데 탱크도 여러분 수백억입니다. 그렇죠. 한 대 수백억씩 하죠. 수백억씩 하는 탱크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하면서 정리하니까 이게 너무 저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론 생각하면 대단히 비싼 큰 드론을 생각하시는데 심지어는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한번 이 우크라이나를 갔다가 가서 취재를 했는데 드론 전쟁에 대해서 너무 자원이 없으니까 마분지로도 만들어요 날개를. 아, 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AI만 탑재하면 조종 기능만 탑재를 하면은 요거 자체를 갖다가 소프트웨어를 달아주고 통신을 달아주고 정말 날개는 마분지로 날아가가지고 폭탄 하나 들고 가서 부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드론 만드는 것도 워낙 저가 비용이 되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비용의 드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레플리카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윙맨이라고 해서 이 드론 윙맨이라고 해서 드론 수천 대가 유인 비행기 주변에서 보호해주면서 같이 날아가다가 이거 여러분 먹으세요. 게임 보면은 제가 어떤 걸 먹으면은 제가 5명이 되잖아요. 전투할 때. 그래가지고 적이 공격을 하면은 2-3개가 날아가도 저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개념인 거죠. 즉 유인 항공기가 날아가면서 전투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드론 수천 대하고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공격을 하면은 과거에 영화 보셨지만 알겠지만 뭐 이렇게 뭘 쏘잖아요. 이게 유도탄 같은 걸 쏴가지고 저기서 미사일 쏴도 이 유도탄을 맞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드론 몇 대가 너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거는 드론 몇 대가 10대가 날아가가지고 막아주고 저쪽에 오면 드론 5대가 날아가서 막아주고 뭐 이런 식 작전 개념을 지금 미군들이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게임에서 상상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도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인간도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전쟁하던 걸 보면은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았잖아요. 막 민간인 다 학살하고 뭐 그러던 거를 이제 간신히 이런 비극은 없도록 하자고 해서 제네바 협정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전쟁 군인끼리 하고 민간인 죽이면 안 되고 전쟁 포로도 네. 어떻게 인권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다 정했는데 네. 그 윤리를 인공지능은 지켜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문제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윤리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인간은 그래도 잘 지켜오자고 합의를 간신히 해놨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네바 협정에 있는 거고 유엔을 만든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러한 2차 대전 같은 비극을 만들지 말자라는 데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 이런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치에서 인간의 능력은 결코 동시다발로 수천 대의 무기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수천 대의 무기는 수천 명의 인간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챌린지를 해보자면 네. 그럼 그 수천자의 결정을 아주 윤리적인 AI가 결정을 해주는 게 더 윤리적인 건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수차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면 전쟁이 벌어진다면 투명성이 이제 제고돼야 되는데 과연 그럼 미국 국방부가 우리의 AI가 판단하는 기준치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유엔에서 이걸 요구한다고 해서 기준치를 전 공개해서 정말로 그들이 민간인의 확률을 10% 미만일 때만 공격을 하더라. 이러면 저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후 검증도 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즉 AI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진다라면 AI가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인간이 수정치를 우리가 뭐 딥페이크 논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술을 갖다가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적군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기준치를 갖다가 민간인 확률 뭐 60% 미만이면 무조건 공격해라고 했으면 우리도 10%에서 60%로 땡겨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이 달리는 마차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되게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은 대단해 군사전쟁 대단해 멋있어가 아니라 당장 우리 한국 현실에도 닥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즉 북한과 한국의 어떤 갈등들이 전쟁 비용이 낮아질수록 제가 한번 딥페이크를 말씀드렸을 때도 이 비용이 너무 저렴해지니까 쓰나미처럼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 비용이 너무 낮아지면요 유혹이 생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전쟁 비용을 어느 정도 높여주는 것들이 경제적인 손실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쪽에서 입을 어떠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피해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사상자라든지 우리 군인들이 가서 다치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다 무인 공격 체계로 만들어서 근데 이것도 한 대도 아니라 수천 대가 날아가고 그러면은 인간 사상자는 되게 줄어들 수 있고 근데 이 비용이 사실은 실제 비행기 한 대 띄우는 것만큼도 안 든다. 그러면 충분히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서 국지전적인 전쟁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 허들을 그러니까 하여튼 장벽을 높게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유엔 결의안도 그렇게 한계가 있으면 이게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도 사실은 생성 AI가 나오면서 이 자율 무기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사실 그 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요. 지금 한국도 사실은 이 휴전선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으로 예를 들면 노루가 지나간다 해도 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에 어떤 물체가 지나가면 쏘게 되는 이 무인 시스템은 이미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정말 그러니까 우리 과거로 하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수준의 초보적인 인공지능인 거죠. 내 레이더 안에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들어오면 쏜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엔이 제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구 쏘면 안 된다. 거기 민간인이 잘못 들어갔다가 그 총을 맞으면 어떡하냐. 근데 군인이라면 저 사람이 민간인인지 적인지를 구별하고 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레이더망에서 물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쏴버리면 민간인이 죽을 수 있는 문제다. 여기에 대한 규제 논의부터 사실 유엔에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의 머리를 서로 연결해서 운영체계로 인공지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기에는 우리 민간인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저건 적군이다. 쏴라. 이렇게 돼서 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기술의 진화가 유엔에서의 논의 속도를 더 빠른 거예요. 네, 너무 빨리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가버리니까 기술이 이렇게 진화가 빠를지 몰랐던 거고, 유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자율 무기 체계, 즉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간단한 기술에 의해서 물체가 발견되면 총을 쏘는 이 정도에서의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생성 AI가 나오면서 이제는 조종까지도 다. 그래서 동적으로 멈춰져 있는 어떠한 기계에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이 날아가면서 무인 배가 지나가면서 공격을 하는 이러한 게임과 같은 시나리오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동시다발로 하마스를 공격할 때 100대의 미사일을 하루 만에 쏜다든지 이런 거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아마 새롭게 논의를 할 거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들이 채택이 돼야 되는데 이 결의안이 근데 의무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이지 모든 국가가 그걸 수용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도 우리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유엔을 만들고 제네바 협정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실은 새로운 논의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데요. 큰 사건이 한번 나고 나서야 네. 정신 차리고 좀 논의를 빨리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I 무기의 발전 속도하고 그리고 그 위험성, 윤리 문제 짚어봤는데 나중에 더 깊이 하나씩 좀 더 짚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정수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